금은 100년의 역사 중에 한 10년 오르고 20년, 30년 기고 이런 역사들이 좀 많이 반복되거든요. 지금도 이 사이클이 한 절반 정도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클 한 10년 기간 동안 적게는 뭐 7배에서 많게는 26배까지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토해내니까 지금은 오른 건 사실 오른 것도 아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금값이 진짜 금값이잖아요.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작년에 조카가 돌이었어요. 네. 아, 작년에 태어나서 다행이다. 그래서 오늘은 네. 또 이제 조기현 대표님 모시고 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진짜 귀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인구 경제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저는 금 투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설명드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보는 쇼츠가 있는데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을 모아가지고 금방에 가요. 그래서 네. 얼마하게 이 쇼츠가 요즘에 되게 유행이거든요. 오, 네. 요즘에 진짜 금은방에 금 팔러 온 사람 되게 많은가요? 아무래도 금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이제 금 가격이 막 사상 최고치 돌파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원래는 일반적으로 금을 그 투자 용도로 갖고 있기보다는 이제 돌반지 이런 거 갖고 있잖아요. 장롱속에 두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막 사상 최고치 돌파했다 이런 뉴스 나오면 아 맞다 나 이거 금 있었는데 지금 팔아야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게 가격이 급등할 때 일반적으로 좀 많이 팔러들 오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 금 팔아가지고 돈 주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은 뭐 현금을 막 이렇게 쌓아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실제로 뭐 현금으로 주는 데도 있고 계좌이체로 주는 데도 있는데 저희야 거의 대부분 계좌이체지만 또 현금으로 받을 때 그 맛이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받아야만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처음에 살 때부터 이제 금 가격이 나중에 오르니까 그러니까 살 때 정확하게 사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없는 경우거나 아니면 과거에 이미 내가 뭐 현찰을 다 뽑아가지고 막 그렇게 금을 샀다 그러면은 나중에 팔 때 얘네들은 조금 그 막 계좌이체를 받거나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왕이면 양지의 거래로 하시길. 그치, 양지로 거래로 돼야 나중에 깔끔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치. 이게 음지에서 시간 걸린다고 양지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살 때는 양지를 꼭 사셔라. 예. 근데 아무래도 지금 금값이 너무 많이 네. 오르다 보니까 더 오를까? 이렇게 약간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금값 더 오를 거라고 보세요? 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요새 뭐 3,000불도 돌파하고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는데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금 가격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많이 올라요. 뭐 다른 거는 슈퍼사이클이다 하면은 정말 길게 가지만 금은 100년의 역사 중에 한 10년 오르고 20년, 30년 기고 이런 역사들이 좀 많이 반복되거든요. 지금도 이 사이클이 한 절반 정도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클 한 10년 기간 동안 적게는 뭐 7배에서 많게는 26배까지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토해내니까 지금은 오른 건 사실 오른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왜 하필 금의 사이클이 시작된 거예요? 이 얘기를 좀 많이 길어지기는 한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금이라는 자산은 우리가 솔직히 갖고 있을 필요가 잘 없는 자산이에요. 마치 어떤 거냐면 친구가 저한테 이제 뭐 선물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줬어요. 그러면은 이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스타벅스 커피를 지금 딱 이렇게 줘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내가 지금 안 마시면 썼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은 그 실물보다도 보안권을 더 선호해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예전부터 이제 화폐의 그 탄생의 기원을 보면 이 금을 원래 돈으로 쓰다가 이 금을 좀 갖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종이 화폐를 만들어서 약간 교환권으로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교환권을 만드는 주체, 흔히 뭐 은행이나 중앙은행이라고 하죠. 이런 주체가 이제 이걸 너무 많이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이 화폐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다가 당장은 많이 발행한다 그래서 바로 뭐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물가가 폭등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어느 임계점을 넘으면 이거 너무 많이 발행된 것 같은데 내가 이거 갖고 있어봤자 나중에 스타벅스 가면은 커피로 못 바꿔줄 것 같은데 라는 그 인식이 빡 생기는 순간부터 진짜 무섭게 가치가 떨어져요. 그 교환권에 대한 가치가. 마찬가지로 금이라는 자산은 그 교환권, 우리가 쓰는 원화나 달러나 이런 화폐가 신뢰를 잃을 때 가격이 이제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트리거는 보통 실질금리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로 빠져들 때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아니면 좀 지정학적인 문제가 좀 커진다던가 아니면 이제 세계가
그 화폐 시스템도 사실은 수명이 있거든요. 포르투갈, 스페인 이때부터 보면 한 80년에서 100년 정도가 돼요. 이 사이클이 이제 그러면 한 번 좀 갈아엎어져야 되는데 이 과도기 때 좀 크게 오릅니다. 지금도 미국 달러 거의 100년이 넘었으니까 사실은 그 과도기에 왔다, 변곡점에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오르는 이유는 여기서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해당돼요. 예, 실질금리도 이미 마이너스를 2019년에 한번 빠졌고 지금 다시 올라왔지만 이 사이클은 계속 이제 하락 추세를 갈게 이제 불보듯 뻔하게 보이거든요. 요번에 FOMC 회의 때 보면은 경제 성장률도 낮추고 인플레이션율은 더 높였단 말이죠. 실업률도 더 높아졌고 이 말인 즉슨 당장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온다는 아닌데 이대로 가면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예, 이 생각이 점점 강해지게 되고 그러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이었던 역사를 보면 1930년대랑 1970년대거든요. 70년대 때 금 가격이 무려 26배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사실 지금 금 가격이 오른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1930년대는 근본이자였기 때문에 금 가격이 별로 안 오른 것처럼 보였지 그 당시에 실질금리나 뭐 생산량이나 다양한 지표들을 보면 만약에 그때 불안화폐 시스템이었다 거의 금 가격 100배에 뛰었을 거예요. 그때가 대공황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시기도 사실은 다양한 부분에서 실질금리라는 측면을 보더라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뭐 세계가 다극세계로 가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화폐 시스템을 이제 좀 갈아엎을 때가 왔다. 이대로 가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은 좀 기정사실이다. 이런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아, 지금 오른 건 오른 것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반대로 그렇게 된다는 건 달러의 붕괴를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 관점 봤을 때는 달러가 이제 패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달러가 종말한다 이건 아니긴 해요. 실제로 이제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패권을 이룬 국가의 화폐는 준 기축통화로서도 꽤나 긴 기간 동안 가치를 가졌거든요. 다만 그 기축통화가 이렇게 쭉쭉쭉쭉쭉 가다가 이제 화폐가 너무 많이 발행돼도 이제 그 어느 정도 힘을 유지하다가 크게 한 번씩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번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있었던 스위프트 제재가 좀 많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를 이제 많이 했던 거 그런 게 영향을 미쳤고 아무튼 이 스위프트 경제 제재 이후에 지금 달러 패권은 정말 빠르게 좀 그 가치를 잃고 있는 게 많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해프닝이냐 아니면 패러다임의 전환이냐 이거를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해프닝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금 가격이 여기서 고점 찍고 내려갈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패러다임의 변화다 라고 생각한다면 금 가격은 적어도 1970년대처럼 26배 이상 상승하는 이미 뭐 한 3배 올랐으니까 앞으로 한 7배에서 8배 이상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금이었고 이제 새롭게 안전자산으로 떠올랐던 키워드가 비트코인이었는데 네. 지금은 약간 또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사람들이 가장 강하게 믿는 건 금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 그 비트코인이 이제 흔히 디지털 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디지털 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크게 볼게요. 우리 동네에 음식점이 있어요. 여기는 곱창집이 있고 여긴 치킨집이 있어요. 그럼 큰 카테고리 안에선 둘 다 음식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곱창집 보고 뭐 닭곱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곱창집과 치킨집은 속성이 서로 다른데 다만 그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음식점이라는 카테고리로 엮여 있는 건 맞아요. 예를 들면 수요층을 보더라도 교집합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둘을 비슷한 자산이다, 비슷한 뭐 속성이 있는 뭐 그런 거다 이렇게 판단을 안 하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과 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본다면 비트코인도 돈이고 금도 돈이고 미국에서 발행하는 달러도 일종의 돈인 거예요. 하지만 얘네들이 다 같은 자산이라고 보기에는 되게 어렵거든요. 우리가 달러랑 금 두 개를 두고 서로 반대로 가는 자산이다라고 알고 있지 이게 같은 자산이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어떤 측면으로 봐야 되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금이랑 가장 다른 부분은 익명성이 없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너무 투명한 게 문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국가 단위에서 비트코인을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터졌을 때 딱 보셔서 아시다시피 미국이 스위프트 제재를 딱 때리면은 바로 달러 자산이 다 동결당하고 그 다음에 금도 원래는 LM이라고 하는 이제 런던 금시장이랑 그 다음에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러시아산 금 다 금지를 했거든요. 이제 금을 가져왔는데
들었는데 이 금에 이렇게 뭐 일련 번호가 있으면 뭐 하냐 이거죠. 이거 녹여버리면은 누구 건지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걸. 그렇다 보니까 이 국가들이 금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정말 최후의 보루, 전략적 자산으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익명성이 있으니까. 정말 최악의 통제에서도 이 금은 활용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비트코인은 사실은 너무 투명해서 만약에 그 국가의 외환 보유고에 그 외환 지갑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담아두면 이 비트코인이 누구한테 갔는지, 그 다음엔 누구한테 가는지 사실은 전 세계인 모두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정말 특별한 통제의 상황에서 금과는 다르게 쓰이는 부분이다. 비트코인은 오히려 개인의 입장에서 좋은 거죠. 다른 분류의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몇 년 동안은 유동성이라는 그 파도에서 비트코인과 금이라는 가격이 같이 올랐던 거고, 네. 이번에 만나는 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가 2019년 D의 공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유동성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한테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중국이 막 금을 모으고 있잖아요. 네. 이게 되게 좋은 전략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이 금을 언제부터 샀는가 보면은 원래 20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500톤이 안 됐어요. 금 보유한 양이. 근데 지금 고작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00톤이 넘었단 말이죠. 진짜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다, 이게 보이는데, 중국이 2000년에 금을 모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게 상하이 금거래소라는 걸 세웠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거래소가 뉴욕에 있는 뉴욕 상품거래소 코맥스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런던에 LBMA라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금거래소가 전 세계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있는데, 중국은 이제 상하이 금거래소를 만들고 20년 만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만들었거든요. 중국이 이렇게 금을 정말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땐 두 가지 요인 같아요. 하나는 달러를 너무 많이 발행을 하니까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중국도 전체 외환 보유고에 달러 자산이 꽤 많거든요. 그럼 이거 나중에 가치가 떨어질 게 너무 불보듯 뻔한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금으로 갖고 있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금 가격이 올라가니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에도 중국은 사실은 야망이 되게 크잖아요. 예, 대만한테 자꾸 그런 야망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시나리오를 그렸을 때, 만약에 내가 대만을 침공한다던가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미국은 우리 외환 보유고를 동결할 수도 있겠구나.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침공을 할 때 그 미국이 했던 경제적 제재처럼, 그렇다면은 내가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자산을 정말 미친 듯이 팔고 그걸 다 금으로 쓸어 담고 있었던 이유가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금 보유량을 보면은 중국이 이제 앞으로 정말 전쟁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 하나가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의지가 있어 보이긴 하다. 그리고 그 중국뿐만 아니라 정말 많이 무섭게 사고 있는 게 이제 러시아랑 인도도 있거든요. 맞아. 근데 이 국가들을 보면은 이거 흔히 브릭스라고 하잖아요. 브릭스 국가들이 금을 정말 미친 듯이 사 모으고 있어요. 얘네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 좀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국가들이 의외로 많고, 의외로가 아니죠. 그냥 브릭스 국가들 자체가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국가들이 많다 보니까 스위프트 제재가 터졌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애들이 딱 얘네다 보니까, 얘네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중국이랑 러시아는 미국의 달러 패권을 뺏어오고 싶은 야망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브릭스 국가들의 다른 국가들은 그냥 미국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정도의 욕망? 그런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브릭스 국가들이 최근에 2024년도에 그 회원국을 늘렸거든요, 공식적으로.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에티오피아, 그리고 원래 아르헨티나도 들어가는 거였는데 이제 그 말레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얘네들은 나가리가 됐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들어는 갔는데 공식적으로는 나 안 들어갔다라고 하고 활동은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브릭스 국가들을 이렇게 넓히고, 그 외에도 파트너 국가들도 거의 13개국이 더 들어오면서 브릭스가 이렇게 커지는데, 이 브릭스 국가들 자체가 다들 미국의 그 완전히 독재였던 그런 패권을 좀 다극 체제로 가게 만드는, 패권의 힘을 이렇게 좀 갈기갈기 찢어서 다극 체제로 가서 미국의 통제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리스크를 좀 막고, 그리고 그런 세계로 만들고 싶어하는, 다극 세계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국가들이 금을 모아서 그런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 같다 보여집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달러도 근본위제였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달러의 위기가 오거나 붕괴가 보일 때 브릭스 국가들이 금을 잔뜩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이걸 기반으로 근본위제 브릭스 화폐를 만들어내는 전략? 이런 걸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24년 10월인가 이제 러시아 카잔에서 브릭스 정상회담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큰 주제가
그 브릭스 페이라는 거, 브릭스 통화를 만드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얘네들이 하는 얘기는 브릭스 페이는 40%를 금을 담보로 하는 그런 화폐 시스템을 만들 거다. 이게 사실은 40%가 금인 거면은 그 브레튼우즈 체제랑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얘네들은 근본이제를 할 의지가 확실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엠브리지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국경 간 결제 시스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위프트 시스템을 그대로 베껴서 국경 간 지불 시스템을 만드는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작년 6월쯤 포브스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금 초기 단계는 이미 끝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브릭스가 하고 있는 게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보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다는 거죠. 확실히 얘네들의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 과정 속에서 결국에 미국의 달러가 다시 이길지도 모르겠지만 큰 국가 두 개가 싸우는 거다 보니까 뭐 예전처럼 이렇게 때려서 눕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살을 주고 뼈를 취해야 되는 그런 전략으로밖에 못 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달러의 가치가 지금이랑 그다음에 한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했을 때 그때 가치랑은 좀 차이가 커지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금 가격에 큰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런던 거래소의 금을 뉴욕 거래소로 지금 계속 옮기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들리는 말이 런던에 금 알고 있는 것만큼 없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안해서 지금 미국이 맡겨놨던 그 금을 계속 지금 가지고 오고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네. 런던도 금이 없으니까 자기네도 다시 어디 구해서 또 갖다 채워넣는 거예요, 계속. 네네네. 그래가지고 당장 주는 게 아니라 달라 그러면 30일 뒤에, 뭐 네, 60일 뒤에. 맞습니다. 돌려막기 느낌. 그럼 런던 금거래소에 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쇼티지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는 게, 사실은 런던 거래소, 그 다음에 뉴욕 거래소 이런 데서 거래되는 걸 보면은 금에 선물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선물 계약은 말 그대로 계약이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금보다 훨씬 더, 거의 한 128배 정도 많은 그런 이제 계약들이 생겨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체 마켓캡에서 실물 금은 0.78%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뱅크런 얘기하는 것처럼 다 같이 금 달라고 찾아가면 당연히 없겠죠.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일부만 줄 수 있는 건데, 이제 미국의 대형 은행들을 보면 JP모건 같은 경우에 1월에 실물 금을 6조 원치 인도 통지를 때렸고, 그다음에 골드만삭스나 시티그룹 같은 경우도 다 그렇게 실물 인도 통지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현상 자체가 애초에 실물 금이 진짜 없을 수도 있겠다. 런던 거래소는 실물 거래소인데도 불구하고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은행의 기원 자체가 금 거래소로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금 교환증을 왔다 갔다 하는데 안 찾아가,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대비 몇 배를 유통시켜서 돌리다가 네. 갑자기 동시에 찾으니까 파산 이랬었던 거고. 네. 이번에 일론 머스크도 그 말했어요. 미국의 테라포트에 있는 그 금이 네. 없는 것 같다. 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 그저께 지금 다 이제 가지고 있는 좀 재고들을 다 지금 확인할 정도라는 거는, 만약 이러다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계 장부치랑 실금치가 다르다는 뉴스가 나면 금 가격은 확 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트녹스의 금이 있다고 한들 그 소유권이 이미 미국이 아닌 다른 데로 다 넘어간 상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진짜 실물 쇼티지가 나는 순간 답도 없어요. 우리 LME에서 재작년에였나 니켈 사태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쇼티지가 터지면 금이라는 자산은 또 다 모든 게 투자 용도가 아니라 산업 용도 있다 보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사야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 쇼티지가 딱 나타나 버리면은 가격이 얼마가 오를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금 가격이 그렇게 과거에도 올랐던 1970년대나 1930년대나 이럴 때 보면 다 이게 과정이 두 가지가 연달아 일어나거든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다 금을 찾으러 가요. 그러다 보니까 금을 못 준다고 막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국가가 금을 덤핑해버려, 갑자기. 그래서 미국도 보면은 1940년대 이때 이제 브레튼우즈 체제가 만들어지고 화폐를 막 찍어내니까 이제 막 국가들이 뭐 달러 가져가서 이제 금으로 바꿔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금 보유량이 이렇게 쭉 줄다가 1960년쯤 되니까 이게 답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금 가격이 이제 막 계속 튀려고 그러고 고정된 가격이 잘 유지가 안 되니까 미국이 런던 골드풀이라는 걸 만들어서 선진국 7개의 국가를 모은 다음에 금을 이제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시장에 덤핑을 했어요. 그래서 한 1, 2년 정도는 금 가격이 실제로 그 적절한 가격에 이제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그게 지들이 애초에 화폐를 많이 발행해서 사람들이 가져가는 걸 그게 해결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부터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 탈퇴하고, 그리고 1970년부터 금 가격이 26배 튄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지금 방식에서는 굳이 사실은 현물을 덤핑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선물 시장이 있으니까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렇게 금 가격을 조작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음모론이지만 미국을 포함한 그런 국가들이 실제로 금 가격을 조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업계 전문가분들이 꽤 많은데, 금 가격을 조작하는 방법이 옛날과는 다르게 선물 가격을 이렇게 계속 눌려왔던 거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금이 없을 확률이 더 큰 거죠. 왜냐하면 선물로 가격을 누르려면 일정 부분은 담보로 그 레버리지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럼 포트녹스에 있는 금은 있겠지만 소유권이 다 다른 데 넘어갔을 확률도 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진짜다라고 밝혀진다면 달러의 가치가 일단 첫 번째로 큰 타격을 받을 거고, 실물을 구할 수 없으니까 실물 프리미엄에 폭등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게 금이 음모론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의심 가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네. 보면 그 연준에서도 금 보유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시세로 반영하지 않고 네, 35달러에. 네, 그때 옛날 브레튼 우즈 깨졌을 때 그때 그냥 그 가격에 한번 하다가 한번 뭐라 하니까 그때 살짝 한번 올려주고 그 가격이잖아요. 네. 지금 3,000달러인데 네, 맞습니다. 이 갭도 있고, 그래서 저 걱정되는 게 이게 뭐 장기적은 아니겠지만 단기적으로 금 가격이 많이 오르면 네. 미국의 투자 은행들부터 시작해서 금을 서로 사려고 하니까 네. 수요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비트코인을 팔고 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수요가? 왜냐면 어쨌든 다 돈은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거를 빨리 사고 싶으니까 이거라도 매도 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해서 보는 게 지금 비트코인 쪽 ETF나 이런 쪽 자금이 좀 빠지고 있더라고요. 네. 금 관련 ETF는 돈이 늘고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단기적으로는 진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비트코인과 금이 둘 다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비트코인의 탄생 자체가 달러라는 화폐가 너무 많이 발행되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비트코인 백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양적완화라는 그런 통화 정책 자체가 더 이상 달러의 가치가 이대로 유지되기 어렵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비트코인도 금도 한정된 자산이고 이거는 달러에 대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의 화폐 시스템에 대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도 금으로 갈 때, 금 가격이 오를 때 어디 자산이 가장 돈이 많이 빠졌는가를 보면 달러랑 국채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금 가격이 상승하면서 어떤 자산이 가장 많이 줄었나 보면은 이제 미국 국채와 그 다음에 달러 자산이 가장 많이 줄었더라고요.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는 거의 핵심은 달러에 있다. 더 나아가서 지금의 화폐 시스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자산이 크게 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미국 국채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이랑 금은 나중에는 같이 올라가는 현상으로. 네,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봤을 때는 뭐 금값이 크게 떨어지거나 할 이슈는 없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되면은 혹시라도 또 금값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네. 금값을 더 밀어올리는 영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는 이제 지정학적인 위험이다 보니까 금 가격을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근데 이게 종결된다고 한다면 이 종결되는 과정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 잡아먹어서 그렇던가, 아니면 반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러시아를 막 이겨버린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미국이 더 이상 뭐 나 국제경찰 노릇하기도 싫고 여기서 대충 끝내자,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미국 자체는 이제 다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까에 대한 저는 의문이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그런 회의론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뭐 누굴 도와주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다고 칠 때 이거를 본 다른 국가들은 원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주 만에 끝내야 될 전쟁이 거의 3년이 되는 걸 보면서 이거 쉽게 전쟁 일으켜봤자 내가 얻게 될 이득보다 손해가 더 크겠다, 이게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를 줬는데, 만약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 뒤에는 더 많은 지정학적 위험들이 생길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하락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그 종전 자체가 훨씬 더 큰 그 지정학적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즉 올해부터 계속해서 금 가격을 더 크게 밀어 올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리스크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 금 가격이라는 게 안전자산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경제위기 때 대부분 내렸거든요. 예를 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값이 떨어졌고 코로나 팬데믹 때도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금이라는 자산은 그 위기 때 강하지만 인플레이션형 위기에 강한 거지 디플레이션형 위기에선 약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는 올해 그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30%에서 40%로 상향을 했단 말이죠. 만약에 올해 경제 위기까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단기적으로 금 가격이 좀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금이라는 자산이 다른 자산도 그렇지만 사상 최고치
부근에 가면 값이 또 약간 조정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과거의 사상 최고치는 한 2,000불이었지만 그거는 뭐 1980년대 700불이 지금의 값으로 따지면 얼마냐. 그러니까 실질 가격으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980년대 고점이 이제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이제 조정해서 실질 가격으로 보면 한 3,400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3,400불 정도에서는 또 그런 기술적인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그렇게 두 가지 정도가 올해에서는 금 가격이 한번 좀 조정이 올 수도 있는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요거는 좀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어쨌든 종로에 오시는 손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팔러 오는 사람이 많아요? 사러 오는 사람이 많아요? 요새는 팔러 오는 사람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전에는 살려는 사람이 더 많았던 거죠. 거의 9대 1이었어요. 그때 한창 프리미엄이 비쌌을 때는 역시 사람은 가격이 올라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고. 심지어 프리미엄이 20% 정도 붙은 거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긴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때 금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지금은 프리미엄이 쭉 빠지면서 국내 금값이 많이 하락했는데 국제 시세는 계속 올라갔는데 국내 시세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금값이 계속 내릴 거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뭐 어저께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계속 금값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약간 급하게 좀 금을 팔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희는 이제 주로 국제 시세만 보다 보니까 네. 금 가격이 쉬지 않고 올라가네 이랬는데 진짜 실제로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국내 시세다 보니까 금값이 떨어지고 있네. 계속 떨어져.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국내보다는 그냥 국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국내 시세를 잘 봐야 되는 이유는 그 프리미엄이라는 게 결국에는 나중에는 또 줄어들거든요. 김치 프리미엄 이런 게 한 2% 내지 3% 정도는 일반적으로 있어요. 우리나라 그 지리적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있는데 근데 뭐 그것보다 더 많아졌다. 막 5%, 막 심하면 20% 이렇게 발생했다. 그때는 사실은 좀 매수를 줄인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ETF 형태로 잠깐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팔고 실물로 넘어온다던가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옳다 보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은 국제 시세를 보고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투자 결정을 할 때는 국내 시세를 보고 어떤 방식으로 사놓는 게 나한테 유리할까 이걸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 투자는 얼마나 장기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단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금은 단타로 하기가 좀 그렇죠. 일반적으로 금 가격이 한 번 오르면 10년 정도를 올라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5년에서 한 10년 정도를 보유할 생각은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이클 한 절반 정도는 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5년은 바라보고 투자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파시는 분들 중에 좀 큰 손들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분들은 팔 때 왜 파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큰 손들 중에서 파는 분들을 거의 못 봤어요. 파는 사람들 그 돌바지 갖고 오는 사람들 정도? 네네, 맞아요. 아, 그리고 지금은 일반인분들 예전에 그 프리미엄 20% 붙을 때는 막 한 돈, 두 돈, 막 10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은 완전히 줄었고 그냥 크게 막 몇 억씩 사시는 분들만 거의 지금 사세요. 살 때 돈 단위 얘기하시는 분은 없죠? 금은 없죠. 근데 은은 있어요. 네. 근데 은은 꽤 있어요. 은을 톤 단위로 산다고요? 어디다 보관해요? 그거 어떻게 보관해요? 그래서 막 뭐 아파트가 이제 좀 무너질까봐 막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진짜로 계시거든요. 근데 은이 진짜 매력적이라서 그러신 거예요. 왜냐면 지난 100년의 가격 데이터를 이렇게 둘이 겹쳐보면 금 가격이 오를 때 원래 은 가격이 더 많이 오르거든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재밌는 게 은이 진짜 많이 저평가돼 있어요. 과거 이제 뭐 우리가 성경책이나 이런 데 보면은 금화, 은화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도 나오는데 금이랑 은의 비율이 한 1대 15 정도가 역사적으로 맞거든요. 근데 거의 인류 역사의 99%는 한 그 정도의 그 가격 비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1대 90 정도 돼요. 그 말은 즉 역사적인 평균치랑 비교하면 지금은 은이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다. 근데 이렇게 저평가된 게 은이 가치가 떨어져서 그러냐라고 보기에는 은이 산업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매년 찍거든요. 그리고 공급은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다양한 측면을 볼 때 저는 솔직히 은 가격이 왜 이렇게 낮은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싸요. 너무 싸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도 금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 은이 더 많이 오르는데 이게 진짜 저평가가 맞다. 나중에 다시 그 평균으로 회귀를 하긴 해요. 실제로 1980년대도 그랬고 이렇게 회귀를 하는데 이게 회귀를 한다면 1대 15 정도까지 내려가는 거니까 금값이 뭐 예를 들면 5배 올랐다. 그러면 얘는 거의 그거의 4배인 20배가 올라야 가격이 맞춰지는 거다 보니까 그런 좀 기대감까지 같이 있어서 은도 저렇게 금괴처럼 은괴인 거죠? 그쵸. 맞습니다. 아. 실버바 형태가 있고 아니면은
그레뇰이라고 해서 은 알갱이들이 있어요. 네. 그런 형태로도 투자 많이 하죠. 그러면 만약에 네. 은괴를 제가 100만 원 주고 샀어요. 네. 그럼 150까지 올랐어요. 네. 그럼 뭐 수수료를 떼거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은이라는 게 그 실물이 우리가 막 금도 보면은 살 때 가격, 팔 때 가격 다르잖아요. 근데 은은 그 스프레드 차이가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사자마자 거의 한 20%에서 25% 정도 손해를 보고 시작하거든요. 저희 금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저희가 금을 매입해서 팔고 이런 것도 하긴 하지만 이런 게 전문이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저희는 중개를 해드려요. 근데 이제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그 일단 부가세가 없고 그 다음에 살 때랑 팔 때 가격 중간 정도에서 거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내가 오늘 사자마자 바로 다시 팔아도 똑같은 가격에 팔고 똑같은 가격에 사는 거예요. 중개해주다 보니까 그런 뭐 어떤 사기나 절도나 이런 리스크가 사라지는 거죠. 금도 이렇게 투자하면 진짜 좋은데 은은 이렇게 투자하는 게 제일 베스트. 네, 그러면은 살고 파는 거에 그냥 수수료 2% 말고는 아무런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좀 재밌는 얘기인데 금 가격이 얼마까지 오를까요? 막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얼마까지 오를지 맞추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금은 그게 가능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온스당 21,000불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가격이 한 7배 더 올라야 돼요. 근데 이게 조금 약간 너무 과한 그런 가격이다라고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금이라는 자산이 역사가 2,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폭등한 역사들이 다 기록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로마 시대 때라던가 그 전에 아테네라던가 이런 다양한 그 금의 폭등 역사들이 있는데 이 금이라는 자산은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오르면 안 되는 자산이에요. 금이라는 자산은 한정적이고 가치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값이 폭등한다는 건 금의 가치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걸 담보로 하고 있는 이 화폐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폐에 대한 의심과 그런 것들이 커지다가 어느 임계점을 딱 넘어가 버리면 지금까지 발행한 모든 화폐의 양만큼 금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1930년대도 보면은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금 몰수법 해가지고 금 거래 다 막아버리고 소유하고 있으면 막 강제로 뺏어버린다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금을 거래를 막아버리고 그냥 갑자기 금 가격을 20불에서 35불로 재평가해버려요. 그랬던 이유가 발행했던 화폐량보다 금이 너무 적으니까 사람들이 다 금을 찾았던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을 다시 이렇게 재평가해버리면은 다시 사람들이 굳이 금으로 안 바꾸려고 하거든요. 이것처럼 1970년대도 똑같이 이 괴리가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적어도 미국이 발행한 본원 통화의 량 이상까지 금 가격이 올라야만 다시 화폐가 안정되고 그 값은 이제 21,000불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되죠. 어쨌든 이론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좀 더 시야를 넓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금 이야기 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었던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재밌었어요.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쨌든 금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